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희올라 시간입니다. 태풍의 눈속이 고요하듯이 거대한 변화의 와중에는 그 변화의 전모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할 때가 그랬고요. 지금은 메타버스가 그런 것 같습니다. LGU 플러스 책임연구원 이상협 작가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 작가님은 네. 이제 현업에 지금 계신 분이고 최근에 이 메타버스 비즈니스 승자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신 작가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현업에 계신 분이 쓴 책이라 또 기존 그 메타버스 책하고는 또 다른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보면은 뭐 주식시장이 뭐 메타버스 네. 관련 주들이 뭐 참 뜨거웠어요. 네. 근데 요새 좀 뭐 시들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주식시장은 그렇지만 이 메타버스라는 이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새로운 흐름. 이게 지금 뭐 어떤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저도 책에 하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트너라는 그 IT 컨설팅 회사가 매년 기술 터미널러지에 대해서 변곡점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되겠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내 상황만 봐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하반기에 NFT가 굉장히 많이 떴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상반기, 그리고 이제 이전의 하반기 때부터 메타버스가 굉장히 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는 메타버스 국내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가 조금 떴다가 좀 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NFT가 떴는데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2021년 가트너에서 소개를 하기로 하이프 사이클이 작년 하반기가 정점이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VR, AR도 그렇고 AI도 마찬가지, AI 기술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정점을 찍고 나서는 하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락하는 구간이 이제 생기기 마련인데,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는 안정기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사실은,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거품이 빠지고 있는 시기는 분명히 맞고요. 다만 이게 이제 어떻게 안정화 시기를 지나서, 안정기로, 환멸의 계곡을 지나서 안정기로 올 거냐가 관건인데, 지금은 기업들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업계에 대한 종목들은 빠지고 있는 건 맞지만, 실제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관련된 투자라든지 그 조직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대중화와 안정화가 되기까지에는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실제 사례가 나오는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들이 이제 나오겠죠. 이제 1, 2년 뒤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그러면은 그걸 따라서 또 팔로우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트너 하이퍼 사이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NFT처럼 이제 개별 기술로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이 돼 있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구체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뭐 세상의 변화라고 할까? 네.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도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네. 메타버스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는 소설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연구기관이라든지 정부기관에서 어느 하나로 이게 메타버스다라고 얘기한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통 얘기를 할 때는 게임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게임하고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제 보통 뭐 설명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게임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예. 다른 도메인으로 확장을 함으로써 고객 경험이 구체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게임에서 보통, 물론 게임도 종류가 많을 수 있겠지만, 게임에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요소가 아바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경우는 또 NPC라 그래서 넌 플레이어 캐릭터라고 해서 중립자 캐릭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다른 도메인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교육,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그다음에 버추어 오피스 이런 도메인으로 갔을 때 그게 유의미하게 어떻게 작용을 했을 때 저는 메타버스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예. 게임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건 게임이죠. 게임이고 보통 요즘은 메타버스형 게임을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물의 숲. 하지만 동물의 숲 같은 경우는 내가 휴식을 느끼기 위해서 집에서 TV 보면서 하고 있는 게임이고 예. 그걸 가지고 일에 도움이 된다거나 아이와의 교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체험 공간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도메인으로 확장하는 과정 그리고 확장하면서 고객 경험이 구체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어쨌든 가상의 공간인 것만은 분명한데 네. 정의가 그렇게 뭐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 생각도 많이 다르고 네네. 좋습니다. 이 작가님 보시기에 이제 하이퍼사이클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게 이제 대개 다 어떤 그런 뭐 어떤 희망의 단계에서 환멸의 계곡으로 빠져가지고 네. 그 계곡을 지나서 이제 뭐 깨달음의 경사를 이제 통해서 이제 정착이 되고 네. 뭐 이런 과정을 대개는 다 겪는단 말이에요. 분명한 거는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뭐 새로운 변화가 사라질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언제 이게 이제 환멸의 계곡을 지나서 깨달음의 경사를 올라갈 것 같습니까? 사실 시기를 예측을 하는 건 사실 힘들죠. 힘들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플러스 같은 경우도 결국 비즈니스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유플러스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 기사에도 나왔지만 작년 초 중반부터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상용화 준비를 내년 상반기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 물론 늘 목표하고 실제는 조금 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비즈니스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 부정적 사례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이벤트성으로 여러 가지 그 뭐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단건으로 많이 이벤트성으로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비즈니스 사례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한번 이벤트하고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적으로 보면은 상용화되는 서비스들이 저는 물론 뭐 그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다르겠지만 NFT 같은 경우는 기술 난이도가 메타버스하고는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금방 이제 할 수는 있지만 메타버스 서비스가 이제 내년 상반기 내년부터 이제 조금씩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외에도 다른 회사들이 점점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일부 회사들도 이제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의 서비스가 이제 내년쯤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사례들은 나오기가 이제 지금부터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2, 3년 뒤부터는 어느 정도 성공 사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이 아닌 다른 도메인에서 메타버스 성공 사례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부터 하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는 한 1, 2년 뒤부터 상승 곡선이 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한 2, 3년 뒤면은 그래도 메타버스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예. B2C에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리 멀지 않은 시기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앞에서도 잠깐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 시들해졌지만 네. 기업들은 사실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직도 늘리고 네. 뭐 이 돈도 좀 쏟아붓고 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메타버스를 향하는 움직임들이 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그게 일단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또 회사들이 있고요. 예. 조직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제가 본 그 리포트 중에서는 작년에 보통 이제 어떤 새로운 인더스트리,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망이 될 거다. 뭐 언제까지 뭐 몇십조, 몇백조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것만을 보고 저희가 뭐 투자라든지 미래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예. 작년에 PwC에서 발표했던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전망이 2030년까지 1700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숫자가 뭐 작다 크다라는 얘기보다는 근데 이제
올해 맥킨지에서 다시 2030년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 전망을 했는데 예. 그걸 보통 5조 시장으로 5천조 시장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5천조. 예, 기존에는 2030년까지 1,700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숫자는 이제 저희가 가늠하기는 되게 힘들죠. 하지만 그런 어떤 전문 리포트 업체에서 컨설팅 펌에서 그 시장 자체의 전망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고 불과 1년 만에 크게 보고 있고 좀 실제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실제 사례 중에서는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싱가포르의 어떤 그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메타버스 요소를 활용한 보통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죠. 이제 예. 메타버스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장을 짓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공간에서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 초에 그 DX 그 부문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삼성전자가 메타버스를 신사업 어떤 분야로 완전 발표를 했던 게 있고요. 그리고 삼성만의 메타버스를 만들겠다. 그리고 유플러스 같은 경우도 LG 같은 경우도 뭐 CNS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가상 오피스 같은 걸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유플러스도 가상 오피스라든지 키즈를 위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비즈니스를 준비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는 기존의 조직을 뭐 조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기술이라든지 투자를 통해서 조직을 늘리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 예.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움직임이 지금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는 분명히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멀지 않은 미래인데 네.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뭐 비즈니스의 근본 속성이 뭐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뭐 다르진 않을 거예요. 네. 일단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비즈니스 더 크게 보면 이런 시대 변화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접근이라는 것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무하고도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희는 이제 그 기업마다 사실은 전략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속성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강점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CX라는 고객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보면 예. 최근에 그 여의도 이제 KBS 여기서 굉장히 가깝죠. 더현대 서울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백화점이요. 많이 떴죠.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전통적으로 저희가 백화점을 생각을 할 때에는 그 한정된 공간에 가능한 한 그 프리미엄 브랜드를 많이 입점을 시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도 공간 활용성, 효율성보다는 여기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키즈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최신 트렌드를 좋아하는 밀레니얼 Z 세대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타겟 고객에 대한 연구가 이제 필요하고요. 타겟 고객이 백화점이라는 뉴 공간에서 어떤 체험들을 원하냐, 어떤 경험들을 원하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물건을 사는데 네, 물건을 효율성 관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백화점 가는 건 사실 물건은 쿠팡에서 사고 인터넷에서 다 구매를 하잖아요. 예. 거기서 원하는 거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체험 그리고 이 공간이 얼마나 힙한 공간에 내가 왔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뭐 인스타그래머블 한 포인트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더현대 서울에 그 구성을 하고 전략을 짤 때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해요. 임원진들이 모르는 브랜드들을 입점을 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했던 방식과 좀 다르게 그리고 효율성 관점이 아니고 그 옥상 공간도 보면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백화점 내에 있는 공간처럼 보이지 않고 그 인테리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전히 이제 하나의 공원 같은 공간처럼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브랜드를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도 타겟 고객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그 고객이 어떤 것들을 원하냐 백화점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냐는 걸 정의를 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더현대 서울이라는
공간, 브랜드, 그 다음에 이제 지하에는 어떤 그 뭐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현대 사례긴 한데요. 현대 자동차에서 그 캐스퍼라는 경차를 최근에 그 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같은 경우가 그 D2C라 그래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고 해서 기존에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딜러를 통해서 시승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캐스퍼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온라인에서 내가 원하는 자동차에 대한 어떤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다채롭게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자동차를 자체를 잘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엔트리카라 그래서 처음에 그 아까 이제 제가 타겟 고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타겟 고객 측면에서 봤을 때 경차의 포지셔닝은 처음 차를 구매하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처음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동차를 원하냐? 되게 고급 차는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차를 탔을 때 내가 얼마나 좀 팬시하게 보이거나 그래서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구매를 할 때에도 그 D2C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존에 했었던 방식이 아니고 판매 방식조차도 완전히 이제 바꾸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역으로 그 패턴을 분석을 해봤을 때 엔트리카를 구매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자동차를 원하냐 그리고 구매하는 방식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들 그러면 온라인으로 했을 때 그런 어떤 체험 방식이 좀 다르겠죠. 그럼 다시 이제 메타버스로 오면은 저는 메타버스 기술을 굉장히 어떻게 잘 쓴다거나 그 다음에 트렌드를 되게 잘 따라간다거나 아니면은 경쟁사들이 어떤 거를 뭐 하는지를 본다거나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 메타버스도 각각의 이제 버티컬한 도메인이 있을 텐데 그 버티컬한 도메인에서 우리 기업이 타겟팅을 하고 있는 고객을 먼저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 게 메타버스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보통 메타버스는 제해두고 현재 그 기업에서 타겟팅을 하고 있는 고객이 누군지를 정의를 분명하게 해라. 그리고 그 고객이 원하는 이상적인 경험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게 이제 솔루션 단계에 이제 들어갈 텐데 예. 그 솔루션을 구성을 할 때 그때 메타버스에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의 공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아바타, 그 다음에 그 인터랙션, 그 다음에 NFT, 리워드들을 고객이 원하는 고객 경험에 그게 있으면 기존에 있는 메타버스 요소를 쓰면 되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면 사실은 메타버스 요소를 트렌드라고 해서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고객을 먼저 살펴보고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렇게 보통 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 네. 뭐 좀 기본적인 기본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쨌든 이 메타버스 비즈니스 승자의 법칙이라는 쓰신 작가분인데 지금 이제 하시는 일 보니까 LSR, 네. 고객 경험 연구 쪽이에요. 네. 메타버스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그런 점 때문에 또 이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 속한 조직이 라이프 소프트 리서치라 그래서 결국은 사람과 고객과 인간을 연구하는 조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모든 회사들이 CTO 개발 조직이 있고 R&D 조직이 있고 영업 조직이 있고 마케팅 조직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어떤 그게 메타버스든 그게 아니든 상품이든 통신회사들은 이제 IPTV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인하우스 컨설팅 부서예요. 예. 전략 방향을 이제 같이 협업해서 이제 세우는 부서인데 접근하는 방식이 저희는 매출 규모가 어떻다 또는 기술이 어떻다 그 조직마다 취하는 전략 방식법이 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을 만나고 고객을 연구해서 고객이 원하는 이상적인 방향이 뭔지를 정의를 하고 그거를 미트할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다시 이제 역으로 기술과 인프라, 재원, 리소스 측면에서 솔루션을 만들 때 이제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 이제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디지털 오피스라고 그러셨는데. 네, 가상 오피스입니다. 네. 가상 공간 오피스에서 뭐 일을 하는 정도로
이해가 되긴 네. 되는데 네네네. 확 와닿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가상 그 디지털 오피스에서 어떤 식으로 일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건지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전략을 접근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을 먼저 보게 될 텐데, 그러면은 현재 비대면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또는 대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거든요. 예.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제가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근무를 하거나 이럴 때 보통 오프라인 공간으로 많이 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가 뭐 재택근무 횟수가 조금 더 줄어들고는 있지만 저희도 재택근무를 한창 많이 할 때는 구글 미트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썼었어요. 예.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런 툴들을 썼을 때 불편한 점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썼을 때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해소되지 못하는 것들을 또 해소를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인데, 예를 들면은 구글 미트를 통해서 저희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사전에 미리 캘린더에 등록을 해놔요. 그리고 그 회의를 하려면 그 링크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링크를 제가 만들어서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팀원이 PC 카톡을 쓰고 있다면 카톡을 다시 보내면 제가 이제 생성을 또 해야 되고 누구를 또 초대를 해야 되고 글로 들어와야 되고. 네, 와야 되고 다시 또 보내야 되고 받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가상 오피스 공간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always on이라고 하거든요. 예. 항상 그 공간에 있다. 구글 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할 때 그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링크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 공간에는 저희가 게임 같은 경우도 항상 그 공간에 있잖아요. 아바타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예. 그 공간에 있으면 우리 팀장님이, 우리 상무님이, 전무님이 또는 내 옆 동료가 항상 거기에서 그 아바타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오프라인 공간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이제 제가 구글 미트가 그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뎁스가 되게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바타 공간, 가상 공간에서는 그 해당 아바타를 클릭을 하고 우클릭을 해서 또는 뭐 클릭을 해서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소통의 시작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BCG에서 몇 년 전에 그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게 있어요. 예. 거기에서 보면 코로나 시대에서 업무 생산성이 어떤 요소에 있어서 영향을 줬나 안 줬냐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소셜 커넥티비티가 높은 사람은 업무 생산성이 3배 정도 오른 그 서베이 결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뭐 카톡이든 구글 미트든 그런 기존에 있는 툴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이제 했다는 거죠. 소통을 많이 했으면 오프라인 공간은 아니지만 온라인 공간에 소통을 많이 했었던 그런 소셜 커넥티비티가 높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업무 생산성이 3배 정도 이제 올라가 있다는 리포트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메타버스로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많은 메타버스 가상 오피스에 지향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이제 소통에 대한 시작 비용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소통하는 시작 비용이 줄고, 그 다음에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엣지들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연결성을 전반적으로 업무함에 있어서 소통을 쉽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업무 생산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이키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거는 그 가상 신발을 만드는 회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나이키의 찐팬들을 위해서 가상 스니커즈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가상 사물이지만 여기에 이 신발은
너만의 것이에요 라는 것들을 부여를 해주고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상 신발에 부여를 하고 그거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